공작은 단순히 아름다운 새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물학적 원리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작이라는 존재를 과학적 시선, 역사적 상징, 생태적 삶,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라는 4가지 시선으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작의 자태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작을 처음 마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화려한 깃털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수십 개의 눈처럼 보이는 원형무늬, 금속처럼 빛나는 파란색과 녹색의 깃털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보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공작의 깃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색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작 깃털의 색은 구조색이라는 현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깃털의 미세한 구조가 빛을 산란시키는 방식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파란 깃털은 파란 색소 때문이 아니라 빛이 특정 각도로 반사되면서 파란색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비의 날개나 딱정벌레의 등껍질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또한 공작의 수컷은 이렇게 화려한 깃털을 펴서 암컷에게 구애합니다. 긴 꼬리깃은 약 1.5m에 달하며 깃털의 끝에는 무늬가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도 강한 시각적 인상을 줍니다. 이 깃털은 날아오르거나 도망칠 때에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공작 수컷들은 구애를 위해 이를 유지합니다. 자연 선택이 아닌 성선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암컷 공작은 수컷의 깃털의 길이, 무늬의 대칭성, 그리고 퍼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짝을 고릅니다. 그 기준은 생존력보다는 시각적 자극과 유전적 건강성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작은 시각뿐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독특한 특성을 지닙니다. 공작은 생각보다 큰 소리를 냅니다. 번식기에는 야오라는 특유의 울음소리를 반복하는데 이 소리는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소리 역시 구애의 일부로 깃털을 펼치기 전후에 함께 사용되며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구애 전략을 형성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공작이 깃털을 펼칠 때 발생하는 진동도 암컷에게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수컷은 깃털을 미세하게 흔들면서 초저주파 진동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인간의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공작 암컷은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작새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공작입니다. 공작은 수컷을 뜻하며 암컷은 피엔이라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화려한 깃털을 가진 공작은 수컷에 한정되며 암컷은 수수한 갈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암컷이 수수한 색을 가지는 이유는 알을 품고 새끼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위장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컷은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짝짓기의 기회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외형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공작은 흔히 열대의 새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지역의 숲과 관목지대를 중심으로 서식합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국조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 외곽이나 농경지 주변에서도 자주 관찰됩니다. 공작은 날 수는 있지만 짧은 거리만 가능하고 위협을 감지하면 날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을 가집니다. 먹이는 곤충, 작은 파충류, 씨앗, 과일 등으로 다양하며 잡식성에 가까운 식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공작은 예민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 천적의 접근을 빠르게 감지하고 집단 경고음을 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작의 깃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물학적, 진화적, 생태학적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화려함 속에는 놀라운 자연의 논리와 수천만 년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존재인 공작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작은 그 자체로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생물이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단순한 동물을 넘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공작은 종교, 왕권, 예술, 상징의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공작이 어떻게 신의 새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오랜 세월 동안 왕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는지 그 문화적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공작이 신성한 새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힌두교에서는 전쟁의 신이자 지혜의 상징인 카르티케아가 공작을 타고 다닌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의 탈 것으로 선택된 공작은 단순한 새가 아닌 신의 힘과 명예를 나타내는 존재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작은 악을 쫓는 힘을 가진 존재로도 여겨졌습니다. 깃털의 눈 모양 무늬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신의 시선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마치 사악함이나 부정을 감지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공작은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불교 미술이나 벽화에서는 공작이 연꽃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공작이 독을 먹고도 살아남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공작은 독성이 있는 작은 동물이나 식물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작은 독을 정화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불교가 전파된 티베트, 중국, 한국 등지로도 퍼져나갔고 공작은 그 지역의 예술과 종교적 장식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도 공작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공작이 헤라의 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헤라는 결혼과 가정의 여신으로 공작은 그녀의 상징 동물로 등장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헤라는 충직한 감시자인 아르고스라는 거인을 기리기 위해 그의 수많은 눈을 공작의 깃털에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공작의 깃털에는 눈처럼 생긴 무늬가 생겼고 이는 신적인 감시와 보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공작은 부활과 불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도 공작은 영혼의 불멸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작이 고귀함과 고결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고위 관리의 관복에 공작 문양이 수놓아졌으며 이는 공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닌 신분과 권력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청나라 시대의 구품관제에서는 3품 이상의 무관이 공작 문장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사회적 지위와 권위의 시각적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작의 깃털은 예술적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문학 속에서도 고결한 인물이나 신선한 존재를 나타내는 비유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작은 왕실과 귀족 계층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자수나 단청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궁중 혼례복이나 장신구 등에서 공작 문양은 아름다움과 정숙함, 기품을 동시에 표현하는 상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공작이 한국에 서식하는 새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중국과 인도를 통해 전래된 문화적 해석에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공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동안 단순한 조류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깃털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성, 그리고 신이나 왕과 연결되는 그 이미지 속에는 인간이 자연을 통해 권위와 영성을 해석하려는 깊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신화와 상징을 넘어서 공작이 실제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존의 기술과 번식의 전략, 그리고 그 일상 속에 감춰진 공작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작은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신성함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복잡합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공작의 생존 전략과 번식 방식, 그리고 자연 환경 속에서의 생활 모습을 중심으로 공작의 실제 생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작은 주로 인도, 아대륙을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에서 서식하며 건조한 관목지대나 숲, 농경지 주변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공작은 국조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 외곽의 마을이나 공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아갑니다. 공작은 날 수 있는 새이지만 긴 꼬리깃과 체형 탓에 장거리는 힘들며 대부분 위협을 감지하면 날아서 근처의 나무 위로 피신하는 정도입니다. 주로 지상에서 생활하며 먹이 활동도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작은 잡식성입니다. 곤충, 작은 파충류, 씨앗, 곡물, 열매, 심지어는 작은 뱀이나 쥐도 먹습니다. 특히 번식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를 찾아다니며 새끼에게도 이를 공급합니다. 먹이 활동은 주로 아침과 저녁에 이루어지며 한낮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공작은 매우 경계심이 강한 동물로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낯선 존재가 접근하면 높은 경고음을 내며 무리를 불러 모읍니다. 이 경계음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일종의 신호가 되어 같은 서식지에 사는 동물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작의 번식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우기 직전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시기에는 수컷 공작들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깃털을 펴서 암컷을 유혹하는 구애 행동을 활발하게 펼칩니다. 수컷은 깃털을 부채처럼 활짝 펼쳐
반원형을 만들고 깃털을 미세하게 흔들며 진동과 소리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암컷은 이를 관찰하면서 짝짓기 대상을 고르는데 깃털의 무늬 대칭성과 광택, 퍼짐의 균형 등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공작의 짝짓기는 시각, 청각, 진동까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진화적으로 매우 정교한 과정입니다. 암컷은 짝짓기 후 단독으로 둥지를 짓고 알을 낳습니다. 보통 35개의 알을 낳으며 수컷은 번식 후에는 별다른 육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암컷은 땅 위에 얕은 구덩이를 파서 둥지를 만들고 위장을 위해 주변 풀이나 나뭇잎으로 덮습니다. 부화까지는 약 28일이 걸리며 새끼들은 부화 직후부터 어미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작 새끼는 갓 태어났을 때부터 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수풀 속에 숨어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공작의 천적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들개, 여우, 대형뱀, 조류 포식자들이 위협이 됩니다. 특히 새끼 공작은 천적에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암컷은 늘 경계를 유지하며 새끼들을 인도합니다. 또한 무리 생활을 하면서 여러 마리의 암컷과 새끼들이 함께 다니는 경우도 많아 포식자로부터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공작은 평균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이며 야생에서는 다양한 위협으로 인해 이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이 보호하는 환경에서는 20년 이상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식기가 아닐 때는 수컷의 꼬리깃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다시 자라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깃털은 전통 의상, 장식용품, 예술작품 등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공작의 보호를 위해 채집이나 유통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작의 생태는 단순히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생존과 번식에 맞춰 진화해온 결과입니다. 그 화려한 외형 이면에는 먹이 활동, 위협 감지, 짝짓기 경쟁, 육아와 같은 치열한 삶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작이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는지 인간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서의 공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작은 오랫동안 인간의 문화와 상징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공작과 인간이 얽힌 현실적인 이야기들, 즉 동물원과 사육, 보호활동, 탈출 사건,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공존이 빚어낸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공작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동물원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동물원에서 공작은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대표적인 조류입니다. 특히 다른 새들과 달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 관람로 주변을 조용히 걷는 공작을 만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는 공작이 비교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일정한 영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동물원에서는 아예 공작을 방사하여 방문객과 자연스럽게 마주치도록 하는데 이는 관람객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공작의 깃털은 매우 민감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깃털을 손상시키거나 스스로 뽑아내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다가가거나 깃털을 잡으려 할 경우 공작이 날아 도망가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동물원의 방사 방식은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며 동물의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작이 인간의 공간을 벗어나 자유를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동물원에서는 한 방문객의 실수로 인해 공작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엔이라 불리는 암컷 공작 한 마리가 스노든 조류관에서 빠져나간 이후 동물원 인근의 도심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한동안 지역 뉴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공작은 큰 위험 없이 발견되어 다시 보호소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인간의 관리 아래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쉽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보다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개인이 키우던 공작이 인근 농장으로 날아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공작은 사육 환경이 적절하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도망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공작은 지역 당국에 의해 포획되었고 법적 조치를 통해 주인의 무책임한 사육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작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될 수 없으며 그 생태적 요구와 스트레스 반응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반면 공작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공작이 국조로 지정된 이후 공작 깃털의 상업적 유통을 규제하고 야생 공작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자스탄 지역에서는 공작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작의 먹이를 챙기고 알을 보호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신앙이나 문화 차원을 넘어 인간과 동물이 서로 공존하는 방식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작의 보호를 위한 캠페인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공작 깃털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인공 번식보다는 자연 번식을 권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공작이 야생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숲의 벌채를 막고 먹이 환경을 유지하는 프로젝트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작은 인간이 만들어낸 위협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사람들의 노력으로 보호받기도 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공작과 인간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상징과 현실을 넘나들며 변화해 왔습니다. 그 화려함을 인간은 예술과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해왔고 때로는 전시와 수집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작이라는 생명체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공작은 단순히 감탄을 자아내는 존재를 넘어 인간이 자연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연이 준 경이로움을 어떻게 대하고 지켜나갈 것인지 그 질문의 답은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수천만 년의 진화 끝에 빚어진 공작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자연과 문화, 과학과 상징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작의 깃털 하나에서 빛의 구조와 성선택의 비밀을 보고 공작이 남긴 흔적 속에서 신성함과 권력, 예술적 감각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 속 어딘가에서 혹은 인간이 만든 공간의 어딘가에서 공작은 조용히 깃털을 펼치며 자신만의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작은 말하지 않지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경계하는 태도, 생존을 위한 본능, 그리고 새끼를 지키려는 조용한 강인함. 우리가 그저 예쁘다고 지나치던 그 한 마리의 새는 사실 삶을 통찰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공작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연의 논리와 생명의 원리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공작의 아름다움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쪽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그저 눈으로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생명을 향한 존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함은 순간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은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공작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지켜보는 법을, 그리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